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어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트 감독 별세 소식이 저녁에 전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 잠깐 다뤘겠네요. 박가영 아나운서는. 네, 저도 새벽 뉴스 하면서 계속 이 소식 전했고, 예. 저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이 뚜렷하게 있고, 어허. 그 후에도 이제 스포츠 뉴스 하면서 간간히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남일 같지가 않게 좀 마음이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몇 살이셨어요? 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벌써 월드컵이 우리가 개최한 지 20년이 지났네요. 정말 상당히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월드컵의 영웅이 또 이렇게 우리 곁을 먼저 떠났네요.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시죠. 네, 조금 전에 아마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들 아직 모르실 것 같은 첫 번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전원 탈당을 권유를 했고요. 명단도 서면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조치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보다는 좀 센 조치라고 봐야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도층을 좀 공략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지난 재보궐 결과가 나쁘게 난 것은 LH 사태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거기에 이은 불공정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매조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12명 명단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전략적으로는 미스였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같이 했었으면 모를까. 민주당이 민주당만 전수조사하고 민주당만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쓰여지면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 잡더니 해먹는 집단이네. 뭐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12명의 명단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났으면 국민의힘한테 압박을 해서 당신들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바로 이제 12명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의혹만, 지금 아직 결정난 게 없잖아요. 의혹만 맞아요. 가지고 네. 탈당 권유, 출당 권유인데 이 국회의원 개인들한테 소명 없이 이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인데 그 땅이 이제 자신의 모친 돌아가셨을 때 묘자리 만들려고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또 농사를 졌어요. 그건 거기서 나온 농사 작물을 가지고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자기가 농사 짓는 모습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소명 없이 나중에 문제 없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들 간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권익위 조사를 안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아니냐. 그래서 못 받겠다.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좀 우습게 돌아가는 게 감사원장은 최재형 원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한테 받겠다는 겁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 이거 못할 거예요. 법령상 또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감사원에 받겠다고 한 것은 안 받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권익위도 안 받고 감사원도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체조사. 그 자체조사를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납득 못 하겠죠. 자체조사 네.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뭉개고 넘어가면 민주당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미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조사 주체가 이제 감사원도 권익위도 좀 받지 않겠다라고 예. 말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가 하는 얘기가 감사원 조사가 더 공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받겠다. 근데 여당 또 받아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 같이 받읍시다 해서 차라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이 당 지도부 뽑는 본선 투표 둘째 날이었거든요. 네. 어제도 25% 넘었고 오늘도 오후 1시 기준으로 32%가 넘어서서 좀 흥행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뭐 흥행에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경선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뭐 이거는 이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도 되고요. 네. 과거에는 모바일 이거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익숙해졌다. 모바일 투표가.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좀 높아졌다. 이게 뭐 꼭 흥행이 성공했기 때문에 높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투표율이 지난보다 높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주호영 후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투표 방법에 많이들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했고, 예. 어쨌든 당원들은 이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보들은 오늘 토론에서도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막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거가 과열되면 당연히 네거티브하고 막말이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나 다 전쟁이거든요.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밖의 선거도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덕담만 할 수 없잖아요. 덕담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또 특히 이제 2등, 3등 하는 후보는 네거티브해서 1등 후보를 끌어내릴 생각일 테고 1등 후보가 사실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받아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막말이 오면 막말로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뭐 오늘 달창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표현 쓰지 않았냐. 예, 망상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씨의 어떤 그런 표현 때문에 2030이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본인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과열되는 형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만일 그 이준석 후보 입장이라면 굉장히 여유롭게 웃으면서 얘기 다 받아주고 할 텐데 왜냐면 그래도 1등이니까. 네. 근데 이전 최고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 3위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1위 이준석 후보로 약간 고는 모양새인데 이게 합종 연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또 이 두 후보들 간에도 서로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두 후보는 나름 자신들이 이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종 연행이 불가능해진 거고요. 또 중진들이 원의 젊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합종연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저런 것 때문에 합종연행은 없었다고 보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고 바람은 동정표를 이길 수 없다. 오늘 나경원 후보 이제 눈물 보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나 후보가 눈물을 흘리진 않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표심에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은 민주당의 대표 경선할 때 거기도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표차가 거의 얼마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 표차 얼마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이겼던 것은 동정표가 많이 작용한 거예요. 3번, 4번 와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게 당원들한테 작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경원 후보의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표심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준석 후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한다, 망설이는 거다라는 식으로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건 뭐 나 후보 전략이죠. 근데 이게 먹힐 거로 보시나요? 뭐 실제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 전 총장이 거의 입당이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2번을 달겠다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정진석 의원이나 그전에 윤희석 의원이나 만난 걸 공개했는데 네. 이번에 만나서 공개한 게 아니고 저희 지난번에 만났는데 사실은 그때 뒤늦게. 만났었다고 뒤늦게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면 입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친구의 말을 빌려서 친구의 입을 빌려서 아니다 입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딱 그 사이 말이 바꾸는 그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10원짜리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후보나 주 후보로서는 정말 이용하기 좋은 거죠. 당시 때문에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평생 공무원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제의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뭐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두드리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예,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보수 언론에서도 슬슬 윤석열 피로감이다. 아, 그렇죠. 그게 어제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일보부터 시작해서 한겨레부터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나쁘게 쓰진 않았습니다. 다 우호적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써주기를 고대하면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윤 전 총장 본인도. 네. 근데 이렇게 지금 3개월째로 길어지고 4개월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도 이제는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호적인 언론이 어느 순간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은 이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만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정치권 기자들이 써요. 법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으로 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원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느 순간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실제로 나선 거는 최근에 거의 없고 뭐 전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기사들이 그래서 다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분간 휴식 취할 듯. 네. 뭐 휴식 취하고 다시 활동 재개할 듯. 이런 식으로 다 추측성 기사니까. 게다가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측근발 통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만 쓰거든요. 그 소외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물 먹었다고 하죠. 예. 그런 기자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윤 전 총장한테 호의적인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이제 너무 장고는 그만 재시고 빨리 나와야 된다. 게다가 여권의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다른 후보들하고도 지금 논쟁을 하지만 야권 인사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네. 기본소득 같은 걸로. 예. 근데 어쨌든 정책으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 논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거의 다 인물이 누구냐, 당이 뭐냐, 이것 따라 논쟁하고 싸우는 거지, 정책 가지고 논쟁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게 정책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만났다만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 만났다더라, 만나서 뭐 했다더라. 공부한다더라.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 그렇게 봤을 때는 윤 전 총장 자꾸 이렇게 가면 본인 스스로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근데 5월 등판설을 물 건너갔죠. 6월 등판설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6월 21일부터는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선을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21일부터는 등판하려고 해도 등판 못 합니다. 21일 전에 하든가 아니면 또 7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피로감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결단할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뭐 지도부가 이제 어떻게 출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구애를 많이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럴 거라고 보시는지도 알고 아니요. 싶어요. 지금 최재형, 김동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도 역시 뭐 정치를 하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대권에 그것도 야권 후보로 도전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최재형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당신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도 있다. 하고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뭐 이 얘기예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장 같은 경우에도 별의 순간 얘기했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 경쟁이 있느냐 또 이랬잖아요. 네. 그것도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국민의힘 정치권 또 민주당 정치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와라라고 하거든요. 빨리 나와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지 언제까지 저럴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동혁의 촉으로 봤을 때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더 걸릴 겁니다. 보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가님. 예?
대선 경선 연기론 민주당 쏙 들어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최문순 지사가 늦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지고 온 건데 최문순 지사 입장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인은 제일 늦게 등장했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지율은 안 나오고 최문순 지사는 지금 뭐 이낙연 정세균보다도 안 나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경선 연기하려면 지금쯤 최고의 의원 회의에서 의제로 올라가고 논의가 돼야 돼요. 네. 안 되잖아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노하면 못해요. 근데 지금 1위 후보가 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냥 일정대로 경선을 치러라가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그보다 더 높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주장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던졌다가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런 거죠. 네. 이제 일정대로 그러면 치러진다고 하면은 그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 지금 엄청 흥행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근데 지난번에 전대처럼 좀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못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선 관심을 원사이드로 이렇게 치러지면 관심을 못 받죠. 지금 국민의힘 전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돌풍이 불면서 관심을 받게 된 거고 3파전으로 치르면서 민주당이 원사이드로 이재명이 이긴다 그러면 관심은 줄어들 거예요. 다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탄력을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의 찬스는 한 번 있어요. 9월에 후보를 뽑잖아요. 네. 10월에 정기국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에 뽑힌 후보가 이제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다. 당의 후보 중심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후보가 뽑힌 후보가 예를 들면은 지금 1등 하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칩시다. 네. 이재명의 1호 법안 이거를 민주당과 합작해서 통과시킨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쟁이 아니라 민생 법안이겠지.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수술실 CCTV 법안. 국민들 80%가 찬성하죠. 근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아, 네. 얘기 나온 지 꽤 됐네요. 꽤 안 되잖아요. 네. 꽤 안 됐는데 이재명이 후보가 되더니 그걸 통과시켰다.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방법은 있어요. 민주당에 흥행할 방법은. 결국에는 경선은 뭐 흥행 안 본선이 중요한 되더라도 거니까. 예, 본선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9월에 민주당 후보가 뽑히면 민주당 후보는 뽑혔고 국민의힘은 2달 뒤에 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중심으로 민생에 필요한 것.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뭐 민주당 후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역시 촉을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선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론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4년 중임제 하자, 권력구조 개편하자. 불가능합니다. 어렵다. 예. 역시나. 예. 이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300명 국회의원 물으면 298명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개헌을 원하냐? 그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개헌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고 특히 지금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만일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 초반에 힘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거고 아마 정세균 총리로는 지금 지지율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얘기하면 판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한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도 막 등장했을 때 국회 가서 개헌 얘기했잖아요. 아, 네. 판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근데 안 흔들렸잖아요. 결국은 개헌 갖고 판 흔들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좀 나타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장이 오만했다. 조국 전 장관 책 꼭 냈어야 됐냐. 그리고 정권이 재창출하는 데는 비관적인 요소가 많다. 뭐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박가영 아나운서가 양정철 원장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 하셨는데 예. 오늘 인터뷰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않으려면 지금 인터뷰를 왜 합니까? 야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지난번 총선 끝나고 야인으로 살겠다고 해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또 후보들 만났어요. 누구누구 만났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또 이렇게 특히 이제 보수 언론과 인터뷰했잖아요. 네.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상처가 있는 조 전 장관 문제나 박 전 시장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다시 내가 전면에 등장하겠다. 지금까지는 전략이 부족해서 당신들이 민주당이 진 거 아니냐. 전략을 갖고 있는 내가 나서야지만 이길 수 있다. 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어필하면서 이것도 역시 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나를 갖다 써라. 이런 어필의 의도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시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번 선거판도 등장합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전 같은 힘을 좀 쓸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랑 다르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이미 캠프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터줏대감들을. 근데 그 터줏대감들을 양 전 원장이 굴러 들어와서 빼낼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힘들 겁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양 전 원장의 거치 문제는 뭐 앞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지켜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촉가이드 화요일의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당 지도부가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오늘 급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어서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를 알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다들 좀 일단 권익위 발표 12명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놀라움은 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즉각적인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여러 가지 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권익위 조사가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러 가지 LH 사태나 과정에서 스스로 저희가 어떤 도덕성을 검증받는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의 조사를 받자고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만 조사 의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공의조사를 받자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결국은 민주당만 권익위에 조사 의뢰해서 이렇게 12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고 아마 언론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기사화할 텐데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어찌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이 마치 이제 국민들께서 언론을 접하실 때 전체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예. 여야가 공의 또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이 소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재산 과정이 어찌되건 좀 저희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베일에 쌓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국민의힘도 스스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당이 또 압박을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을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 조사 이 얘기 나오는데 자체 조사는 또 신뢰성이 좀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여당도 야당의 압박 수위를 높일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예. 감사원법에 국회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만약 범죄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예.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같은 경우가 그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제대로 이 행정부의 이 정부기관들을 감사를 받고 있는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많은 지금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또 여야가 만약 합의한다면 또 국민의힘이 그 합의에 대해서 거절할 어떤 명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합의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된 12명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자신들한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에서 어찌됐건 이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익위에서는 뭐 이런 조사해 봤더니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났다거나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범죄 혐의가 일정하게 입증이 돼서 기소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들께서는 좀 사실 이 소명의 기회라도 보장받는 게 좀 더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종부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건설임대, 매입임대,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어떻게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뭐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뭐 좀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위 2%에 대해서 좀 더 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뭐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요. 손실보상법 제정에 소급 적용 문구를 삭제했다 여당이. 그래서 야당은 물론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뭐 후퇴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급 적용 문구 삭제했다고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법에 이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위 이 손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폭넓고 두텁게 하는데요. 또 이 해당 업종을 또 좀 한정해야 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에 더해서 피해 업종 범위를 10개 분야의 경영위기 업종으로 넓힌 점이 좀 더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 정부가 지난 25일에 손실보상법 청문회에 제출한 손실추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손실추정 액수는 현재 소상공인에 한해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되었건 이 손실보상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6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조 3천억에 비해서 6조 1천억에 달하는 돈을 저희가 어찌되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소급 적용 뭐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소급 적용 안 한 건 아니니까 이거 좀 지켜보고 민주당 입장은 그러면 이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죠. 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 소위 이제 야당에서는 뭐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플러스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위 이 개수조정으로 할 수 있는 뭐 이 돈의 예산의 범위는 뭐 10조가 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주장만 하시는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뭐 재원 확보가 안 되는데 일단 돈만 달라고 셌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야가 좀 함께 지혜롭게 고민을 맞대되 야당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재부에서는 일단 뭐 추경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도 추경 이야기가 나왔던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보편으로 줘야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보편 지급에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 지급도 저희가 해봤고요. 선별적 지급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효과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동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둘 다 아마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손실보상 부분은 좀 피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혹은 전체적인 이 사회적 분위기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이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어찌됐건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은 확정되는 겁니까? 6월에? 최대한 빨리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체 휴일 여쭤본 게 대체 휴일을 확정하자. 이거는 결국은 소비 진작 효과를 좀 누리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던데 들으셨습니까? 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나 명분은 어떤 겁니까? 뭐 일단 대선 경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겠지만 뭐 이 어찌되건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 할 만한 또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이 좀 요소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 소위 야권의 소위 대선 주자 탑3는 국민의힘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소위 윤석열 전 총장,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뭐 여러 가지 이합집산 과정이나 뭐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이벤트들을 많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의원님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충분히 의견들을 교류하고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까? 연기해야 된다 아니면 룰대로 해야 된다? 뭐 일단 룰은 명확한 것 같고요. 당원 당규에는 이 소위 180일 전 선출 규정과 더불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 당무위원들, 최고위원들, 뭐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조직 민주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3단 논법이 완성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평화광장이라든지 광화문 포럼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포럼들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복수로 대부분 소속이 되어 계신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어찌되었건 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목표에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라 봅니다.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임에서 혹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의원 모임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자 아마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예요? 네, 곧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측근을 통한 전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총장 직후에 지금 정치권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찰총장이나 이런 국정원장 같은 사정기관의 장은 퇴임 이후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일정한 어떤 관례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또 특이하게 검찰총장 임기 직후에 바로 이 정치에 직행하는 것이 아마도 이 조직이나 여러 선후배 검사들 앞에서 좀 민망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지금 이 대권이라는 게 어찌됐건 진출하기 전에 출마 선언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되진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측근을 통해서 전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또 이 분위기가 어찌되면 본인이 느끼기엔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지 뭔가 좀 전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틀간 진행됐던 당원 투표가 끝이 났고요. 내일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죠. 이준석, 나경원 후보와 3파전을 보이고 있는 주호영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주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주호영입니다. 예. 자, 이틀간 진행된 당원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투표율은 꽤 높게 나와서 바람을 타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투표율이 많이 높게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예.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한 60-70% 나와야 되는데 예. 내일부터 ARS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중요한 당대표를 뽑는데 40%도 안 되는 투표율이 많이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당원 70, 여론조사 30인데, 이 70% 중에 상당수가 영남의 이제 60대, 50대 이상 연령층입니다. 후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조금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어떠세요? 아니 저는 지역에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대를 하는데 예.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최적임자여야 한다. 예. 대선을 이기려면 4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 예. 야권을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뽑는데 누가 적격이냐. 예. 경선을 누가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우리 당을 혁신해서 개혁정당, 매력정당으로 누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누가 제대로 경험하고 이길 수 있는 경험자냐. 이 4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한 사람밖에 안 보일 거다. 그 점을 반복해서 강조할 뿐이지 지역 연고 내세워서 우리 지역 사람 뽑아주십시오.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조영을 뽑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제 TV토론에서 변화를 넘어 당이 망할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후보의 리더십이 불안하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상징하는 변화 청년은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잘 대표한다 그래서 당 전체를 당신이 맡아서 대선 치르시오. 이것은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 부담이 크지요. 예. 당대표는 당 조직도 추스러야 하고 또 원내 의원단과의 조율이나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외부 인재 영입, 여당과의 대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은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채 바꿔야 한다는데 휩쓸려서 이준석이다 이래가지고는 대선 못 치르고 후회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경험이나 경륜이 부족하고 갈등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최근에 이 후보를 둘러싼 개파 논쟁, 상황 정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파라고까지 규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당 대표가 되면 경선 관리라든지 합당 이런 데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쉽지 않은데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는 너무 가깝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너무 앙숙지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심판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보는 거죠.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나 유승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아마 대통령 경선을 치를 것이다.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니 저는 이 후보로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다. 시비가 불리하다는 걸리겠다. 시비 자체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의 분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윤 전 총장이 전대 직후에 입당한다, 뭐 기호 2번을 달고 등판한다 이런 얘기 있다가 갑자기 뭐 말이 와전됐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들렸어요.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10원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을 바꿨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거기까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다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예.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드러난 이런 언행에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거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예. 나에 대해서는 약간 견제하고 그다음에 친한 후보에 대해서는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제가 윤 전 총장의 생각을 직접 안 물어봐서 자신 있게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어떤 비우호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다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제가 뭐 나경원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후보께서도 윤 전 총장 영입하는데 내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두 가지인데요. 저는 벌써 한 3주 전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입당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많이 접촉하고 하는 자체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어제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누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대선에 가장 유리할지 아마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구 출신이고 대선을 많이 치러보고 승리해본 저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이 대선을 치르기에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윤 전 총장이 뭐 자명이랄까요? 지금 한 3개월째 길어지고 이게 또 전원을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언론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어제부터 또 언론에서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해라, 간보는 정치 그만해라 이런 기사들이 좀 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간보는 정치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당 아직 전당대회 중이고 본인이 공식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식, 간접적인 형식으로 저는 이제 간접적인 형식으로 본인이 의사 전달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냥 본인은 아직 어떤 메시지도 잘 본인이 직접 하는 거에 내지 않는데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인들이나 측근들을 취재하니까 마치 이제 측근이나 지인을 통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2정당이고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밖에 있는 윤 전 총장한테 너무 의지한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자강론이죠. 국민의힘 후보 자체를 키우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또 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모셔와서 후보를 만들겠다 이러면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그러나 지지도가 가장 앞선 후보 중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당에 오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게 되면 야권 분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우리가 윤석열 모셔와서 대권 후보 만들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당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야권 통합 차원에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단일 후보 만듭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대권 주자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당 대표가 되신다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되면 저절로 합당에 따라서 입당이 되는 것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중에 적시 복당을 반대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의 선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홍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신속하게 복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샷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 이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죠. 예. 근데 토론회장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가 안철수 대표하고의 개인적 악연이 있기 때문에 합당이 어렵지 않느냐,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저도 일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합당해야 된다는 그 대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합당하자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 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큰 일을 거르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에서 잠깐 여쭤보죠. 뭐 이제 당대표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게 권익위가 의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6명, 가족 6명. 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대표 되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들은 더 엄격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같이 전수조사하자고 할 때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예. 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은 개발 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이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자기들에게 잘못이 나오니까 우리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싸잡아서 같이 하자. 그 점에 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철저히 하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때는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할 겁니다 하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는데 그 감사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감사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데 대한 전문 감사나 수사기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 전현희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 다 못 믿는다고 보죠. 예. 감사원은 지금 법상 국회의원이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권익위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여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글쎄요 국민들이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한다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전원 외부 인사로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주호영이 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뽑아달라고 호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은 여야 간의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이인호 전 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사람들 하는 일에 비춰보면 선거에 저도 정권을 안 내놓을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빌 텐데요. 우리 당대표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연습해서는 절대 대선에 이길 수 없습니다. 야권을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집요하고도 야비한 공세, 지금 검찰 전부 자기 편으로 깔아놓은 것도 아마 그런 걸 위한 준비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것을 뚫고 나가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이길 사람은 주호영밖에 없다. 그 점을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저 주호영을 지지해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 전에 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거나 흔들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만나봤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등을 빚은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작이 LH 사태가 그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0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들의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속 등의 이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권익위의 특별조사단이 4월부터 어제까지 총 816명을 조사한 결과 12명의 이 의혹 소지를 확인하고 경찰 특수부원에 입첩한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결과를 받아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고심 끝에 오늘 명단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공개를 하면서 이들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친족간 특이거래 같은 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이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그러니까 뭐 지역구의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뭐 매입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김한정, 서영석, 김종석 의원이 있었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웅, 우상호 의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중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가 아닌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출당을 시키는 것이고, 이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 절차지만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또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은 의혹 단계여서 이게 12명으로 그렇습니다. 지목 탈당 뭐 어때 지목된 사람들은 개인 소명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좀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뭐 일부는 이제 소명을 하면서도 당의 방침을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게 복당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또 일부는 결정을 철회하라, 뭐 희생양을 찾지 말라면서 격앙된 반응이 좀 나오는 등 불복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4선 중진에 있는 우상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면서 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소명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서 급하게 농지를 구입한 거고, 타액의 시청의 안내를 받아서 묘지를 조성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또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를 주변의 지인들이 너무 많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흡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억울한 의원들을 당 이미지 쇄신에 활용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탈당 권유를 하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한 것은 상당한 무리다. 라면서 이 탈당하는 게 이 사안을 수용한다는 의미라서 고민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 의원도 당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고 조속하다면서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윤미향,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의원 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 억울하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 소명을 해서 의심이 해소되면은 즉시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 탈당 권유 조치에 응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일단 반응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의원들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한 상태인데요. 이 반발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좀 조치하고 대응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그 해당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6명이고 나머지는 가족 관련 6명인데 예. 이거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당도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게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살을 깎아내는 선택을 하면서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앞서 이제 조영 전 원내대표 인터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민주당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다. 위원장이 전현희, 그러니까 민주당 재선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제안하겠다. 이렇게 맞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감사원 조사라는 게 진정성이 있는 조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감사원법을 보면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는 국회의원,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은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이게 조사를 받겠다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삼권분립 원칙상 감사원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변명하는 거 아니냐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이번 조치를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감사원법상 이 국회의원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라고 우기는 꼼수, 억지 뭐 이런 거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번에 뭐 살을 잘라내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결국 실질적인 전수조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못 받겠다. 예. 위원장이 전 민주당 소속이니까. 근데 그러면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감사원은 중립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현 정부가 대립각을 세워왔고 지금 야권 후보로 대통령을 나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치적 중립의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명분상 감사원을 고집할 수가 없을 텐데요, 국민의힘도. 예, 뭐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일단 감사원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이 12명 탈당 권유, 뭐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죠. 이게 사실 헌정사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집권 여당이 10명 이상의 의원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도 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자체조사 카드도 꺼내들 수 있겠습니다만 자체조사는 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테고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국민권익위에 의뢰했다가 자료 받아서 그거를 경찰로 이첩할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까 국민권익위 수사권이 없고. 예. 그렇다면 이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 국회의원이 다 경찰이 조사를 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2명인데 이거를 경찰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결국 민주당이 일단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상황이 흘러갈지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뭉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여론상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예, 백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헤럴드 경제 배도니 기자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면서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본인 항변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80만 원.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유죄로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뭐 오늘 유죄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100만 원 이하니까 의원직 상실은 아니고. 네. 그 검찰에서 이걸 재판에 넘길 때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2번 올린 거랑 같아요. 네. 허위 인턴 작성했다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그 재판 받는 사람이 가서 그럼 내 유죄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재판 기소만 하면 선거 중에 기소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만 꺼내면 다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하기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위 인턴 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최강욱 대표는 나는 허위 인턴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도 네.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무죄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재량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이런 거를 기소를 하려고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소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허위 인턴 작성했던 부분 유죄가 났습니다. 유죄가 났죠, 집행유예. 법원도 이 재판 선거법 관련 법원도 그게 유죄라는 걸 가정하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봤을 때 또 비례대표 2번이었거든요. 당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미만인 80만 원을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소할 때도 기소 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라고 네. 했다가 네.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안인데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1년의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을 이제 이중으로 기소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재판부도 이번 판결문 설시에 이런 부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검사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유를 양형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비판까지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좀 좋게 반영을 되도록 양형에 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왜 재판부가 검찰 이야기만 듣느냐. 네. 그 당사자가 인턴을 했다는 건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을 왜 배척했느냐 이거 그렇죠. 같아요. 예.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 유리한 인턴 활동을 했는 거 관련된 증언이나 증인들은 다 배척이 됐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업무방해죄. 2심 진행 중인데 똑같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문제가 인턴이라는 건 저도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도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또 실무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인턴은 말 그대로 이거 아까 무조건 인턴이라 해가지고 무슨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인턴이 아닌데 어쩌면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은 법정에 갖고 와가지고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턴 활동을 하려면 하지 말든가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까지 좀 되는 상황 같아요. 그 업무방해죄 선고한 재판부는 바로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말한 그 논리죠. 네. 인턴이었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쭉 있어야 되는데 네. 한 달에 몇 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턴이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존재 사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인턴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기 위한 이제 증거를 명시적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재판부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으면 이 출근 시간대 봤다라는 사람이 일단 있을 것이고 최소한 업무 지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9 to 6를 하진 않았더라도 예.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 내역 내지는 SNS 내역 이런 거를 제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휴일에도 일을 했다 퇴근 이후에 잠깐 와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걸 뒷받칠 만할 객관적인 증거를 못 냈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받은 그 사건하고 같이 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논리적 이야기 좀 어렵거든요. 만약 몇십 년 전에 제 사무실에 누가 학생이 인턴하러 왔는데 그것을 다 증거를 갖고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 애초에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최강욱 그 피고인이죠. 열린민주당 대표가 입증 자체를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본인이 입증을 증거가 있고 없고 저는 기록 내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유죄가 되는 건 좀 과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항소한답니까? 항소합니다. 예. 예. 아마 검찰이 하고 본인도 할 것 둘 다 할 같습니다. 것 같아요. 피고인. 예. 2심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등등등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내부 게시판에서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기소가 되고 승진하는데 업무상 약간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해라. 세상 코미디다라는 비판 글들이 있고요. 예. 또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어요. 뭐 이문환 법무연수원 총괄 교수